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추경호입니다. 먼저 제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이런 아주 좋은 주제, 금융과 아시아 경제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이런 아주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아주 뉴스 코퍼레이션 곽영길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글로벌 금융 흐름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한테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은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정책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잠시 뽑을 수 있나요? 예, 양쪽에 있고 여기에 지금 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약간씩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2008년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그 전후부터 최근까지의 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거기에 관련된 앞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주요 이슈와 그리고 정책 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2008년 이후 13년 초까지, 왜 13년 초까지 잡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3년 5월경에 버냉키 FRB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인 2013년 초까지 먼저 짚어보고 그다음 13년 흐름을 최근까지 짚어보면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2008년부터 13년 초까지 시장을 보시면은 2008년에 다 아시는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시장 불안이 아주 극심해지고 세계 경기는 지난 1900년 초에 있었던 글로벌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실물 경제 위기도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9월에 리만 사태가 터졌습니다만은 바로 2007년 사실은 하반기부터 그런 조짐이 꽤 일어나기 시작했고 2008년 상반기에도 이런저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글로벌 대공황에 버금가는 이러한 위기로 올지까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를 아주 숨가쁘게 단행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하고 영국 22 다 마찬가지로 대개 9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바닥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 역시 일본은 원래부터 일찍이 워낙 디플레가 심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간 됐기 때문에 일본은 일찍부터 거의 제로금리 수준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도 시중에 돈을 쏟아부었지만은 역시 그것이 잘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여러 기관들의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중개 기능이 지극히 위축이 되고 그래서 시장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금이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금융 기관 속에 키핑이 되고 실제로 시장 현장에는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중개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급기야 중앙은행들이 이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금리 인하와 동시에 중앙은행에서 직접 국채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은 MBS를 매입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바로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QE로 대변되는 양적 완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실시됩니다. 이 규모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숫자가 잠깐 있습니다만 08년 초에 약 4조 불 정도 하던 선진국 중앙은행의 보유자산 규모가 바로 08년
가을 하반기 무렵에 거의 이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계속 경기 회복과 금융 중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지속이 되면서 급기야는 금년 초로 보면은 약 10조 불 정도의 규모로 중앙은행의 자산 보유 규모가 커집니다. 이렇게 커졌다는 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공급됐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자산을 매입하고 그 돈은 시장에 퍼져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공급한 이 통화량 M1, M2도 보시다시피 대폭 늘어나서 대개 50% 이상 정도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2008년부터 13년 초까지 흐름을 보시면은 돈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대개 선진국에서 많이 푼 돈이 초기에는 대개 신흥국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신흥국으로 움직이고 주로 자산으로 보면은 금융자산 중에 채권으로 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전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007년 1월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대개 신흥국하고 선진국 쪽으로 돈이 유입된 규모를 보면은 이 누적의 기준입니다. 이 선진국 여기 파란색이 선진국이고 여기 빨간색이 신흥국입니다만은 초반에 선진국은 돈이 풀어도 실제로 돈이 시장에 돌질 않고 해서 대개 금융시장이 이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대개 금융회사의 자체 자금으로 대개 보유자금으로 있었고 시중에 실제로 많이 공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흥국 쪽으로 돈이 점점점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 밑에 자산 규모로도 보시면 확연하게 주식시장보다는 채권 쪽으로 자산이 엄청나게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식은 시장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또 2008년 직후에는 엄청난 경기 후퇴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전부 이 급속한 금리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의 기대 심리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자금은 채권으로 몰려 있고 그나마 선진국은 2008년 9년 이때는 경제 충격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서서히 경제가 회복하면서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서서히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흥국 자금 유입의 결과 MSCI 신흥국 지수도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전반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금리나 양적 완화 결과 대체적으로 자금이 초반에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많이 갔고 전체적으로 자산 구성은 채권 중심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입니다. 요 기준점을 제가 2013년 5월로 잡았습니다만 이때가 바로 버냉키 의장이 향후 미국 여러 가지 경기 회복 추세가 나름대로 괜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 소위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시사 발언을 합니다. 그 시점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즉 엄청난 통화 공급에 의해서 자금이 수없이 신흥국 쪽으로 갔는데 이제 미국에서 돈을 푸는 규모를 점점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이 시중에 자금이 조금 더 그 전보다는 타이트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하에서 자금들이 이 신흥국에서 이제 이 자금이 점점 타이트해지면은 신흥국의 여러 가지 금융 시장 불안이 다소간에 재현될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금이 어떻게 갈 거냐? 전반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가자. 그러면은 다시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인식이 점점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흥국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데 물론 여기에는 국가 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지난
2013년에 하반기에 쭉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체적인 신흥국 국가들이 보시다시피 주가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오른쪽에 자금 유출입을 보여줬습니다만은 한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면은 초반에는 약간 주춤해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는 꾸준한 상승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발언이 있었지만은 신흥국 간의 차별이 있었고 특히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다르다 하는 평가가 이때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환율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신흥국들이 환율이 점점점 올라갑니다만 한국은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오히려 환율은 2013년 5월을 100으로 보면은 그보다 오히려 소폭의 강세를 지속을 했다. 그리고 CDS 프리미엄 국가의 소위 말하는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 CDS 프리미엄도 한국은 오히려 -4 정도로 하락한 반면에 지난해 하반기에 다른 국가들은 대개 30 내지 90 정도로 오히려 더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발언 이후에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보면은 우선 글로벌 자본 이동이 시작됩니다. 전반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글로벌 자금도 전반적으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세계 경제가 2008년 샥 글로벌 대공황 이후에 전반적으로 구조개혁, 선진국들이 특히 구조개혁에 나서면서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실물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에서 보시다시피 양적 완화 축소를 한다니까 시중에 돈이 상대적으로 더 타이트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오를 거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채권 자금도 유출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13년 초반에는 채권도 역시 쭉 자금이 많이 몰립니다. 요게 요 시점 근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버냉키 발언 이후인데 그때부터 채권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채권 쪽에 자금 유입은 많이 낮아져 있고 주식에 대한 자금 유입은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는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서서히 시장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QE 축소 이런 것들이 인상 압력을 정대시키고 있고 채권 투자 수요는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금의 이 수익성 측면에서 그렇지만 전반적인 실물 경제 회복 흐름도 보시면은 요 왼쪽 부분이 전반적으로 선진국 모습이고 이 푸른색 계통이 신흥국 모습입니다. 전 세계는 기본적으로 2013년보다는 2014년이 경제 회복이 좀 더 나아질 거다. 소위 말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금년은 다 높다고 유수한 IMF 등 유수한 국제기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진국이 특히 그 회복세가 강하고 특히 미국은 우리가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고용 성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뚜렷하기 때문에 바로 테이퍼링을 역으로 보면은 취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흥국은 지난해나 금년이나 별로 실물 경제에 있어서 대단한 큰 성장을 한다든가 이러한 큰 변화 없이 아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렇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경기 회복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 반면에 신흥국은 조금 뒤에 서서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정정 불안 등 여러 가지 국내 정치 경제적인 이슈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망을 국제기구 등도 몇 차례 수정을 합니다만 전망할 때마다 선진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꾸 수정 전망을 하고 신흥국에 대해서는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게 요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빨간색이 신흥국의 경상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입니다만은 한때
선진국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 신흥국들은 그나마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냈고, 특히 이 시점에는 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주로 원자재 수출 그리고 곡물, 기름 수출이 많은 국가들이라서 전반적으로 신흥국들이 굉장히 좋은 경상수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상수지 유가가 굉장히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그 다음에 유가 등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오히려 경상수지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선진국은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수출 경쟁력이나 등이 회복되면서 오히려 선진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모습을 보더라도 최근에 변화된 모습은 오히려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조금 더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통화 정책, 이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나 등등에 관해서 지금 선진국 간에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용, 경기, 물가 등등 여러 가지 지표가 호전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양적 완화 축소를 지난해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50억 불 매입을 하던 그 규모를 750억 불로 오히려 축소를 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이죠. 그 세 차례, 그 이후에 추가로 두 차례 더 총 세 차례에 걸쳐서 100억 불씩 줄이는 이러한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유럽은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유는 오히려 지난해 11월에 정책금리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정책금리입니다만은 오히려 정책금리를 25bp 또 인하해서 0.25%로 가져가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양적 완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통화 평창 서면 통화 공급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확대해서라도 재정 공급을 늘리는 그러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더 양적 완화가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 전망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반면에 아직 유럽과 일본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도 한쪽에 전부 유동성 공급을 늘리던 그런 정책에서 선진국 간에도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전반적인 양적 완화 축소의 이 흐름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경제 금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관전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QE 축소 속도입니다. 즉 미국이 얼마나 테이퍼링을 빨리 할 것이냐, 이것이 세계 경제에 아마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의 여러 가지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서 지금 원래 미국 FRB가 겨냥했던 6.5%보다 조금 높습니다만은 거의 근접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기 선행지수, 소비, 주택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된다고 볼 경우에 이제 전 세계에서 자금 흐름이 미국으로 자본 유입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이면에는 전 세계에 공급됐던 신흥국의 자금이 일부 미국 쪽으로 이동할 거다. 그리고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미국의 수요 회복이 되면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의 경우에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한 4분의 1 정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아직 크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수요를 그만큼 또 유발시킨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주도를 하게 될 거고,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좋은 환경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양적 완화 축소가 얼마나 어떻게 빨리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12월부터 시작되어서 세 차례 지금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현재 미국 경기 회복세가 예상한 대로 전망한 대로 계속되면 아마 순차적으로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시장에서 전망들을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미국의 시장에서 예상 대비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을 한다든가 또는 정책 금리가 조기에 시장 예상보다 빨리 가면은 그만큼 시장에는 파장이 커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대개 100억 불 수준으로 이렇게 가면은 미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매달 열립니다만 미국은 6주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1년에 8번 열리게 돼 있는데 지금 2013년에 한 번 열렸고 2014년 1월부터 연말까지 8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면은 만약에 예정된 대로 그대로 간다면은 미국 경제도 예정된 대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2014년 10월경이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FRB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의 여러 가지 속도도 조절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순차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단순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 시점이 될 거고 지난번에 엘렌 의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양적 완화 축소되고 난 뒤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했을 때 보통 시장에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가 이즈음에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된다면은 그 시점은 내년 봄, 만약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통 전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보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또는 더 강하게 이루어지면은 신흥국의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 표에서 보십니다만 2000년대는 대부분 두 자리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많게는 14.2% 연간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시점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10% 안팎의 성장을 지속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도 이제 고도 성장에서 소위 말하는 적정 수준의 성장을 구가하겠다. 그래서 7% 중반대의 성장 목표를 잡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정책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개 7% 중반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당분간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조금 성급하게 중국 경제가 혹시 하드랜딩 하지 않느냐 중국 경제 경착륙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아주 경제가 특별히 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뉴스 코퍼레이션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대개 7% 중반 수준의 성장은 당분간 가지 않을까. 중국은 아시다시피 아직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부가 상당히 관리하는 그런 경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여러 가지 아직 통화량이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그리고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중국도 아직까지 국민 소득이 이제 6,000불 정도 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아직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그 안에 사회 내부적으로도 정치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 중반 수준의 성장세는 계속 정부가 아마 이 기조는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성장 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한 2% 수준으로 안정되니까 혹시 중국 경제가 좀 빨리 식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도한 우려를 단기간 내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도 구조적인 경제 취약 요인, 취약점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이슈는 우리가 늘 걱정을 해야 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수준은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의 최근 달러에 대한 즉 과잉 투자를 억제를 하고 또 해외로부터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내부에서 달러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공급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 빨간색이 이 중국의 달러 콜 금리입니다만은 콜 금리는 조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최근에 위안화가 다소 약세를 하고 지난 3월 15일에는 1일 위안화 환율 변동 폭도 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로 늘렸죠. 그래서 최근에는 자꾸 조금 약세 모습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위안화는 중국 경제가 건실하게 간다면 거기에 맞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지금 이런 이슈를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잡느냐 세계 경제 규모하고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계 경제를 우리가 전체 규모를 한
추정해 보면 대개 한 73조 불 정도 됩니다. GDP를 전부 세계 각국을 합해 보면은 그게 미국이 한 22% 좀 넘고 중국이 한 12% 정도 되고 일본이 한 6 내지 7%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 그리고 EU가 약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의 향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을 몇 개 짚어보는 겁니다. 일본 아베노믹스 소위 말해서 세 가지 화살이라고 한 하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또 하나는 통화량을 12년 말 기준으로 14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2% 물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2% 성장을 이뤄내겠다 하는 게 아베노믹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화량을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엔화 환율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도 높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초반에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여러 가지 국내의 회복세가 조금 주춤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오히려 금년의 경제 지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IMF 등 일본에 대한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 표시를 정확히 구분해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양적 완화 축소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자금이 신흥국로부터 오히려 조금 불안한 그런 것을 투자자들이 느끼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돼서 선진국으로 대개 자금이 이동할 거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신흥국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인데 전반적으로 일본은 통화량을 공급을 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그래서 기업 수익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찾고자 했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양적 완화 축소가 일어나니까 양적 완화 축소는 신흥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돈이 소위 말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도 가지만은 일본이 여전히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엔화 약세는 국내에서 일본은 늘 시도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전반적인 자금은 신흥국보다 그래도 일본이 훨씬 안전하다 해서 일본 쪽으로 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자산 수요가 커져서 오히려 엔화는 속 시원하게 약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오히려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것이 또 일본이 또 갖고 있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초기에는 뭐 조짐이 좋았지만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변수가 여러 가지 많은 겁니다. 이렇게 통화량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고 그 보는 통화가 GDP 대비 55% 정도 공급을 했는데 이 통화량이 얼마나 공급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1920년대 30년대 소위 말하는 대공황 때 하고 최근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미국이 쏟아부은 보는 통화 소위 말하는 M1 기준으로 보는 통화의 공급량이 GDP 대비 15 내지 20%였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지금 통화 공급을 하고 있느냐. GDP 대비 55%를 지금 중앙은행에서 돈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초기에는 소위 말하는 물꼬를 트는데 불씨를 좀 살리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많은 통화를 어떻게 나중에 환수를 해내느냐.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물가 불안이나 이런 것으로 확산돼서 주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국가든지 초기에 통화량이나 재정 정책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물건은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경제 체력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론인데 일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재정 소위 말하는 수입 확대를 좀 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건 그만큼 소비 위축을 일으키고 그것은 바로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에 이제 4월달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일본에서 먼저 세금이 인상되기 전에 물건을 구입하자 하면서 다시 최근에 소비가 조금 북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인상되고 나서 4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적 통화 재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는 자산 버블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가 그대로 숙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구조개혁의 성패입니다. 일본도 역시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규제가 많은데 그 규제를 트고 거기에 실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체질 개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장에 이제 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죠. 이 일본이 과연 구조개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구조개혁은 체질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제 각 주체의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어느 국가든지 저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데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모두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아베노믹스는 우리가 아베노믹스 하면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은 기억을 잘 하는데 이 세 번째 화살이 제일 중요한 화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정 통화를 팽창을 시켜 적극적인 통화 재정 정책을 하는 문제고, 요거는 체질 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요 부분에 제가 작은 걸 썼습니다만은 아베노믹스도 역시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3개 정책 과제, 13개 전략 분야, 170개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고 할 때 저희들이 초안에는 100대 과제, 그러니까 3개 분야의 100대 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대 과제를 소개를 했을 때 많은 곳에서 뭐 이렇게 많은 과제를 하느냐, 일본은 딱 세 가지 화살만 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왜 한국은 뭐 무슨 100개나 해가지고 이게 뭐 백화점식으로 뭘 하는 거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과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통화량 늘리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는 취할 수 없는 처방입니다. 일본은 저성장에 마이너스 성장에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통화 공급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정책을 취할 수가 없는 일본하고 기본이 완전히 다른 국가고, 마지막에 체질 개선하는 이 과제는 일본이나 우리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170개나 지금 숙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뭐 아시다시피 2010년 재정 위기에 소위 남유럽 국가들이 거의 디폴트 상태로 가서 이제 구제금융 받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들 국가들이 완전히 거꾸로졌다가 조금 살아나다 지금도 아직까지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 헤매고 있고, 유일하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 2008년을 100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의 경제 규모를 회복한 국가는 미국하고 독일뿐입니다. 프랑스, 일본, 영국은 이제 근접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까지 2008년의 경제 수준까지도 아직 못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초기에는 그래도 반성을 하고 많이 구조개혁에 나서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힘든 고통의 구조개혁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사회각계의 저항이 있고 구조개혁이 더딘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것이냐, 이 많은 곳에서 지금 퀘스천 마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워낙 마이너스 성장해서 금년에 분명히 숫자는 유럽이 좋아집니다. 다만 그렇게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여전히 아직 12%대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6.7%, 일본 3.7%, 우리나라는 3% 안팎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신흥국입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 아르헨티나 지난번에 사태에서부터 보다시피 여기에 있는 많은 언급된 국가들, 뭐 스코틀랜드는 뭐 영국 내부의 문제입니다만은 일본, 인도, 터키, 이집트, 태국,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전부 다 현재 경제 펀더멘탈이 과거에 7%, 9% 성장하던 모습에서 지금 위축이 돼 있고 또 안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 불안이 한 나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이나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문제는 도미노 효과입니다. 이 한 나라 어떤 국가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가상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불안해졌다 그러면 그것이 태국으로 불붙을 수 있고, 그러면 신흥국 전체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들이 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투자할 곳이 못 되구나, 안전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면서 도망갈 우려가 있다. 그것들이 전부 불붙으면은 이것이 큰 하나의 이 바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래서 늘 신흥국 정정 불안이 개별 국가들의 이슈로 아마 금년 내내 온 앤 오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로서 보면은 대단히 크게 충격파로 미치지 않을 것으로 대체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늘 이런 부분은 유의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흥국들이 아까 정정불안 등 그런 요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들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대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경기 화강때보다 전부 좋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는 이러한 불안한 모습을 반영해서 통화는 전부 약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재정수지도 대체적으로 적자 폭이 크다 하는 겁니다. 이런 펀더멘탈 요소들이 굉장히 좋지를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유의해야
유의하면서 봐야 될 그런 요소들이다. 그럼 어떠한 조치들을 해야 되느냐? 우선 거시 건전성 조치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외양 건전성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 선불한 포지션, 외양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등등 이런 조치를 하고,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 대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LTV, DTI 등에 대한 규제를 일찍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잘 넘겼습니다만 여러 국가들이 뒤따라오면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시 건전성에 대해서 유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그래서 사전적 위기 대응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됩니다.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기업, 가게 할 것 없이 늘 건전성에 유념을 해야 된다. 과다한 부채는 늘 나중에 화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 투자 등 내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중장기 성장 동력도 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건전성, 경상수지 늘 적자가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야 되고, 외채 구조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키 커런시,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들은 대외 결제 위험에 대비해서 외환 보유액을 늘려서 튼튼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금융, 외환 시장의 인프라 등 대부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경제 펀더멘털에 관한 노력 플러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공조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우선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아서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통화 수합을 통해서 만일의 결제 위험에도 또 대비하는 한편, 지역별로 우선 그러한 또 안전망 장치를 튼튼히 하고,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안전망도 튼튼히 함으로써 소위 말한 다층적 이 금융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국 사례를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경상수지 흑자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는 여기 대개 이 빨간색을 제외한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진국들의 국가 정부 부채가 대개 GDP 대비 80% 내지 100%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30% 중반대로 정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차별화된 건전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단기 외채 비중 2007년에 비해서 거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반으로 떨어져 있고 50% 넘는 데서 지금 27% 정도로 와 있는 겁니다. 외환보유고 또 세계 7위 3,500불이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환시장에 대한 인프라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잠깐 보시면은 1인당 GNI가 외환 위기 전 우리가 이 96년 말에 12,000불에서 현재 어제 숫자가 수정된 국민계정 통계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000불입니다. 경상수지 그 당시 외환위기 때 적자 231억 불에서 지금 오히려 707억 불로 독일, 중국을 제외하고는 절대 규모는 세계 3위 정도의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300억에서 거의 10배 수준인 3,500억을 가지고 있고, 단기외채, 총외채나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 그래서 단기외채 비중이 많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순식간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단기외채 비중도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외환 건전성 이 대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건전성이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부분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흥국 불안 등에 대비해서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기획재정부가 국제금융센터 등이 모여서 늘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아주 즉시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단행을 해서 시장 안정 노력을 아마 계속 강화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건전성 노력은 늘 대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축적한다든지 금융회사의 일정 부분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최근 시장이 굉장히 안정돼 있으니까 일반 시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평상시에 우리가 못 느끼는 소위 말하는 방위비 개념과 비슷하다. 늘 유사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코스트를 치르더라도 이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서 실력을 높여야 지금 유동성에 관한 문제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 경제가 싹수가 있느냐 없느냐, 믿을 만한 경제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그 노력이 근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지난해 1%대에서 지금 약 4% 가까운 성장 모습으로 이제 좀 올라섰습니다만, 이러한 불씨가 경기 회복의 불씨가 계속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은 우리 경제 실력 기초가 튼튼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혁신이 되는 그런 경제, 그리고 우리 실력이 높아지는, 우리 체력이 강해지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지난 2월달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